네, 오늘은 시작 전에 유기농 도라지 배청 하나씩 드시고 시작할게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으뜸농부에서 보내주셨고요. 네, 하나씩 전달 부탁드려요. 아이고, 지금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지염이나 기침, 가래 이런 거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목이 칼칼하고 막 이렇게 자꾸 네, 침을 삼키게 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항상 네네. 도라지와 배를 끓여서 그런 것도 잘 먹었다는 마시겠습니다. 이거는 네. 유기농 도라지와 유기농 배 그리고 무농약 대추 등이 함유된 고농축이에요. 건강한 맛입니다. 혹시 진한 맛이 싫으시면 따뜻한 물에 이거 그대로 넣고 차로 드셔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으뜸농부인가요? 네, 전화번호 보내주셔서 010-8724-3908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유기농이고 하면은 가격이 좀 맞습니다. 네. 농도도 약간 고가인 것 같은데요. 농부요? 농도가 농도, 굉장히 맞아요. 농도가 그까 네네 진하고 네. 농축이 확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다 귀중한 것들만 들어가가지고요. 아니 제가 초콜릿 만들어 보면 알잖아요. 원가 아. 재료가 좋은 거면은 네 좋습니다. 맞죠. 네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130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오늘 제 옆에는 두 분이 아닌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커트님부터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인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수미고요. 저는 이제 삿바기 때부터 팟캐스트로 이 새날을 듣다가 네. 보다가 어떤 계기가 좋게 돼서 여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려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떨려요. 환영합니다. 네. 새날의 오랜 시청취자셨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 좀 더 덧붙이실 거 있지 않으세요? 지금 네. 현재는 제가 21세기 조선의열단 소속이고요. 네, 열심히 현장에서도 활동도 좀 하고 네네. 네. 조선- 그래서, 네, 했는데 그걸 또 계기로 또 새날을 더 많이 듣게도 되고 조선의열 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간략하게만. 21세기 조선의열단은 네. 이제 방송 단장님이 김태현 단장님이 방송도 하시면서 우선 이제 현장에 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개국본이라고 네네. 네, 거기하고 같이 서초동이나 여의도 때 계속 집회 같이 활동하면서 주최도 하고 활동가시네요. 활동을 계속 하고, 네. 활동을 중심으로 아, 하고 네. 있는 네. 말 그대로 의열단. 네네. 네네. 네. 우리 새날 가족으로 이제 새로 합류하신 홍수미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슈 아닌 이슈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의 유튜브가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 아이템으로 많이 뜨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구독자 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은데 최근에 이 유튜브에서 여고생한테 여고생인 고씨라고 하니까 혹시 고유정이라는 농담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좀 학생한테 지금 그 형을 받은 살인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댄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영상에서도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만추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 추미애라고 한다거나 약간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식의 발언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너무 아무 검열 없이 올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가 됐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뭐 이제 옹호를 하는 분들도 있고 비판하는 분들이 좀 많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지자체의 유튜브가 조금 신선하게 이렇게 올리는 것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그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는 문제나 혐오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까지 봐줄 일인가? 네,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격이 없이 좀 발랄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네. 정말 그 학생 입장에서는
보통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고유정 씨가. 근데 그냥 이제 웃고 그런 넘길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격이 없이 활발한 거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은 이유가 야 이게 좀 이 지금 담당자가 충주시에서 조금 이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게 좀 잘못된 견해 시대에 역행하는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이아이 이슈 아닌 이슈는 네, 사유리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가져오기는 조금 그런 이슈였는데 네,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꼭 법적 부부 사이에서만 태어나야만 할까 이건데 이제 사유리 이슈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미혼모가 아닙니다. 비혼입니다. 비혼. 그러니까 미자가 상당히 이제 알고 보면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미혼. 미망인이라는 말도 사실 무서운 거잖아요. 아직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미전향 장기소 당연히 너 전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 그게 아니야 이제 비전향 그런 식으로 요즘은 비혼주의라고 하는데 저희 정치적으로는 좀 진보적인 분들도 아마 그 생활에서는 또 보수적인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좀 생각해 보시면 시간은 조금 더 우리가 정치적인 변화보다 느릴 수 있지만 이런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열린 사회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제 이게 남혐 여혐 막 이렇게 싸우듯이 한참 바빴던 시기에 그런 것처럼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진보적이냐 뭐 비혼주의냐를 가지고 또 갈라질까 봐 조금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골라봤습니다. 네. 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혼 출산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입장은 내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정자은행의 정자를 기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엄격한 규칙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자를 기증받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냥 퉁칠 일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던 것도 일본에는 이런 그 사후가 아니죠. 사후 맞죠. 사후에 대한 그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뭐 산후. 그러니까 아니, 비혼 이제 이런 비혼자라고 네.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거죠. 복지 아이를 낳고. 혜택들이 잘 되어 있어서 네네. 굉장히 좀 사는 데 있어서 생활이 조금 윤택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저도 비혼이고 미혼이고 네. 제가 보니까 사유리 씨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하거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대한 산부인과 네. 의회에서 윤리 지침으로 법률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부인과 학회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하신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나도 한국을 떠나야 되나 떠나서 하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후 그 대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네,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채택된 이슈 아닌 이슈는 이건데요. 층간 소음 민원 때문에 강아지에게 반려견에게 짖음 방지기를 채운다. 네네. 네. 그 공동주택에서 이제 강아지들 키우다 보면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대요. 그 요즘은 또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니까 그 민원이 더 증가하고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게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런 방지기, 짖음 방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기 충격을 받는 그 강아지들에게 동물 학대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도 있고 해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을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을 사랑하는 행위를 굳이 내가 키우는 걸로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의 반려견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까지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동물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다음에 뭐 요즘에 성대 수술 이런 것들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동물을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편하자고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 동물에게 학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런 또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단독 주택이 아니고 개는 키우고 싶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갈등에서 1차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방편을 정한 건 한 것 같은데, 그 충격이라는 게 보니까 뭐 순간 그 충격이 뭐 4,000볼트 이상 되면 그 성인 남성들도 받는 게 네. 엄청나다는데, 그 작은 또 강아지들이 그런 충격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그 트라우마겠어요. 말도 못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정신적으로 또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그 판매 자체를 금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전기 충격기만 지진 방지기로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제 일부 그런 것을 또 사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조금 다른 것으로서는 뭐 진동을 느끼게 해서 좀 고친다던가 아니면은 뭐 소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방안에 그 방지기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근본적으로는 네. 또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동물의 입장에서는,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거는 또 굉장한 또 트라우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떻게 교육으로도 맞아요. 그 효과를 내기는 뭐 예,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족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제 반려견이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그 짖는다고 해서 당시 충격이나 그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정말 안 되겠으면 이사라도 생각할 정도, 그 정도의 사랑이나 배려가 없으면은 강아지나 뭐 반려 동물을 키우면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강아지 소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뭐 전동 드릴이 옆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뭐 그 정도 될까 하는데 측정해 보면 그 정도의 소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의 나름의 또 그런 고충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동물 입장에서 너무 많이 그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 교육을 시키시거나 훈련하시거나 뭐 방도를 좀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내주신 이메일 읽어보겠습니다. 민동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의 가장 민동우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2009년경부터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싹싹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뒤 첫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와 가족은 원인 모를 폐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감기 비슷한 폐렴인지라 집안 습도에 더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기에 더더욱 가습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1월에 태어난 첫째 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입원을 밥 먹듯이 하고 거대 세포 바이러스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고 간 수치도 말도 안 되게 나와서 사실상 죽다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간과 비장이 일반인의 1.5배 이상 커져서 아직까지도 운동 능력 부족, 면역력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태어난 둘째 아이는 복수 검사에서 돌연변이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고 각종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 건강을 최선을 다해 케어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했는데 그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후 201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 활동했고 민변에 위임한 집단 소송에 참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2020년 가습기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포털에서는 폐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뿐 폐 기능 이상을 제외한 그 외 피해에 대한 뚜렷한 답변도 매뉴얼도 없는 상태입니다. 콜센터가 있다고는 하나 계속 통화 중이고 연락을 준다는 메뉴에 번호를 남겨놔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하대 임종환 교수님의 도움으로 가족들의 미토콘드리아 수치 검사와 만성피로 증후군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인체의 발전소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인체의 연료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부족할 경우는 당연히 인체의 모든 기능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운동 능력, 물질 합성, 장 기능, 뇌 기능, 면역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진대사 활동에 ATP 등의 에너지원이 사용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우리 가족은 보통 사람에 비해 정상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비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50% 이상인데 저는 15%, 아내 6%, 첫째 3%, 둘째 12%. 미토콘드리아는 일반적으로 세포당 200개 내지 300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심장이나 간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장기세포에는 더더욱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99% 목의 유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머니로부터만 받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제 천암도 검사를 했는데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매우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심전도 검사나 간 수치 검사, 운동 부하 검사를 시키는 이유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미토콘드리아 결핍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저는 택배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건강하고 강인한 몸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저는 2009년 이후 극심한 피로감과 무력감에 에너지 음료를 달고 살았으며 2, 3년에 한 번꼴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이 현저히 낮아졌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판정도 받았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나마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저의 업무상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5% 정도로 회복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병원 간호사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며 부드러운 성격의 아내는 2009년 이후로 병원 사람들과의 불화나 체력적 한계로 1년 이상 같은 병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극단적인 행동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 선생님은 아직 정설이 아니라며 언급도 못하게 하십니다. 아마 옥시나 환경부 측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환경부 차관이었던 분이 옥시의 법률 대리인인 김현장의 고문으로 간 것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심이 듭니다. 현재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임종환 교수님 말씀으로는 대체적으로 같은 증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한쪽 팔이라도 절단되었다면 눈에라도 띄겠지만 인체 무게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기관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은 아직 인정받지도 못하는 수치가 적힌 종이만 들고 있을 따름입니다. 통과된 법률상으로는 피해자들의 소송도 지원하고 피해 인정 기준도 넓혔다고 얘기하는데 콜센터나 특조위 인원도 태부적이라 경무에 시달릴 뿐더러 피해자들의 이야기조차 들어줄 곳이 너무 부족합니다. 곧 예결위 심사가 끝나는데 정부 예산안에 콜센터 인원 충원 예산과 미토콘드리아 검사 지원 예산, 소송 대리 예산이라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모두에게도 알려져야 할 듯합니다. 그래야 장애 등급이라도 받아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쁘신 줄 알지만 이번 시즌이 지나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씁니다. 요청하시면 언제라도 추가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렇게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좀 저로서는 놀라웠고요. 이 가족분들이 민동우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했던 거였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피해 심리를 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메일 읽어보겠습니다. 예, 민주희님. 안녕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챙겨 먹는 것처럼 일로 바빠도 꼭 챙겨 들어야 마음이 채워지는 새날 방송. 시민들에게 민주진보의 정신적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방송을 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 신자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서가, 불교인들에게는 불경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민주진보 시민들에게 새날을 비롯한 민주진보 방송들이 바로 우리의 민주시민의식과 진보적 의식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정신적 양식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 때 저지른 폐악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교육 분야에서 저지른 폐악질은 상대적으로 쉽게 잊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권 때 바뀐 교육의 체계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단순히 역사 왜곡 차원을 넘어서 우미나 정책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독재자들이나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주의 세력들은 보다 손쉽게 대중이나 피지배층을 통제하기 위해 고차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교육 대신 대중들을 기계 부품과 같이 명령 체계에 따라 맹목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우미나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이전 정권 때 바뀐 교육 체계나 내용 구성을 보면 겉으로는 창의성과 핵심 개념의 이해를 강조했지만 실제 교육 내용 구성을 보면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일깨워주는 활동들이 상당 부분 삭제되었으며 원리나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는 대신 단편적 활동을 나열하는 식으로 태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 정권에서의 의도적으로 우미나 정책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심각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일부 학술 용어들을 바꾸었는데 생소한 데다가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찾아보았더니 일본식 용어였습니다. 그런 사례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의심이 듭니다. 이전의 민주진보 정권에서는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간의 언어 표현이나 규칙 또는 표준을 서로 맞춰가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보수 정권에서는 반대로 사회문화, 경제, 정치 외교,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의 통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교육 내용과 각종 용어 및 표준을 일본에 맞춰가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오면서 주요 학술 용어와 법률 용어가 일본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한국적인 부분까지 말살하고 일본에 맞춰가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바뀐 교육 체계나 내용 구성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고 각종 용어 도입에서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일본식 용어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교육 체계나 내용 구성을 바꿀 때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꾸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비합리적이고 체계가 흐트러진 이상한 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용어들만을 일본식으로 슬쩍 바꿔가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들이 배우는 내용의 구성이나 체계를 일본식으로 은근슬쩍 바꾸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미래 세대의 사고와 문화를 일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동질감을 느끼도록 역사 교과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교과에서 교육을 일본화시키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또 어이가 없는 경험이 있어요. 교육 활동을 구성하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제품은 일본산밖에 없어요. 일본 상품을 해당 나이 학습자들 전부가 사서 쓰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매해서 말이죠. 게다가 전 정권의 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특히 친일 세력들이 창궐했던 분야 아닙니까? 가장 악질적으로 경악할 수준의 친일 세력들이 교수랍시고 설쳐냈고 심지어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수들 중에도 심각한 친일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 정권 교육 정책과 교육 체계 및 교육 내용 구성의 핵심 역할을 했던 자들 아닙니까? 이전 정권에서 저지른 적폐들을 우리나라 전 영역과 분야에서 철저하게 찾아내서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차원에서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 그들이 저지른 각종 적폐들을 찾아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청국장에서 이동학 지구촌장님 이야기를 유쾌하지만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터전을 무너뜨리면서도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꿔서 보면 이런 끔찍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 연원에는 자연을 단순히 정복하고 이용하고 쓰고 버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제국주의적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가까운 원인으로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물품을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게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데만 혈안인 다국적 기업들, 거대 기업들의 무책임 한 행태가 있겠죠. 우리 조상들은 자연이나 환경을 정복할 대상이라던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과 연결된 하나의 생태적 관점에서 봤어요.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자연 환경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원래 우리 전통에서는 등산의 개념이 없었다고 하죠. 대신 입산의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등산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하는 야망이 담긴 것이라면 입산은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산과 함께 하는 것이죠. 서양 근대화 이후 식민지를 경영하던 세력들에게 식민지는 정복하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되는 일회용품 같은 의미를 가졌겠죠. 환경을 자손대로 살아갈 소중한 삶을 터전으로 인식하는 대신 난개발을 해서 단기적으로 최대한 이윤을 챙기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면 되는 소모품 정도로 인식하는 나쁜 사고가 그때부터 지구에 만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저들에게 배울 점도 많지만 저들이 지구에 얼마나 사악한 사고방식과 시스템을 퍼뜨렸는지 알고 암세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자기 욕망 추구와 자기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우리 자신의 삶의 터전을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시스템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촌장 얘기를 이제야 하게 되네요. 우리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가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아예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꿈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남북만의 통일 대신 그냥 전 지구의 통일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 통합 또는 세계 통일이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 주체가 되어 세계를 평화로운 곳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구촌을 통일하는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며 강대국이지만 몇몇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작은 나라들의 모임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면서 그 주도적 역할을 우리가 해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간, 진영간 싸움의 아픈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 지구촌의 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도를 정하자는 자국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지구인들이 끔찍하게 서로 죽이고 죽었던 아픔의 상징인 땅에 평화의 상징인 지구촌 수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지구촌장이 아닌 정말 지구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손으로 뽑자는 것입니다. 지구가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도 통일되고 동북아시아에서도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몇몇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작은 나라들과 그 작은 나라들의 평범한 시민들이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손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홍수민이 정말 긴 길게 메일이었는데요. 쓰셨습니다. 이 메일을 보고 몇 번 읽어보고 했는데 좀 어려운 점도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 딱 생각한 게 우리나라 그 역사 교육할 때 박근혜 당시 그 국정화 교과서를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억지로 주입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그 남아있는 그 친일 세력들이 같이 막 합세를 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의식이 깨어나 있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또 무산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그 박근혜는 갔지만 그 친일 적폐 세력들이 잔재 아직도 세력은 남아있죠. 네. 많이 남아 있고 이 글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그 분야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아직도 그 식민지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처음인데 긴 메일 읽으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쓰셨어요. 이 교과서는 아닌데 이제 아이들의 초등학생 학습 만화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2008년도에는 민지랑 팔짱 끼고 가는데 남자애들이 막 레즈비언이라고 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난 또 그게 어떻게 욕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019년에는 또 똑같이 레즈비언이라고 막 놀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엄마가 저런 우리 딸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런 놀림을 받았으니 기분 나쁠 만도 했겠네 라고 더 후퇴되는 그러니까 발언을 싣고 있습니다. 만화가 개정이 됐는데 정말. 이런 단편적인 것만 봐도 이 민주인님이 지적하신
얼마나 많은 뭐 역사 왜곡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네요. 뒤로 네. 돌아갔네요. 다 완전히 네. 역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에 같이 개혁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다음 메일 가겠습니다. 네, 사람 공부 세상 공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학도입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 사람 공부 세상 공부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의 적폐를 법과 제도로 없애기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싸움에서 진실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절대 권력인 왕을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이었습니다. 폭군 연산군이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역사라고 했습니다. 적폐들의 못된 짓을 기록으로 남기고 바로 검색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 못된 짓을 부모가 자신이 검색하는 순간 그 충격과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나쁜 기억은 회피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매수, 협박, 고소는 물론 책임자는 암살의 위협도 당할 것입니다. 법에는 국경이 있지만 정보와 인터넷은 국경이 없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총대를 메고 싶지만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수 있다면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에 꼭 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국 백서도 약간 일종의 이런 제기하신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세 달도 영상으로 기록하는 적폐들의 네. 그런. 근데 뭐 검색하기 쉽게 좀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어제인가 유튜브에서 추미애 장관을 검색했는데 그냥 추미애라고만 썼더니 보고 싶지 않은 동영상들만 쫙 리스트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네, 댓글 가겠습니다. 네, 본주루님입니다. 윤석열 해임은 권선징악의 역사로 남을 세계사, 멧돼지형 양아치 검찰청장의 역사,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언론개혁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국회의원 소환제 등등은 세계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의 역사입니다. 촛불 시민이여 힘모아 함께 세계 역사의 한 획을 써 나갑시다. 새날 화이팅, 추미애 파이팅 응원합니다. 강잼만님, 그는 영웅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비열한 것도 비굴한 것도 아닌 바로 서기 2020년 한국판 아큐 정전의 아큐입니다. 자신이 사형당하러 가는 길을 사람들이 야유하며 쳐다보니까 자신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아는 아둔하기 짝이 없어서 차라리 불쌍하여 측은하기까지 한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덩실거리며 어깨 춤추느니 그대는 윤아큐. 강잼만님의 글을 보니까 저는 갑자기 벌거벗은 임금님 네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네. 마치 굉장히 비싸고 좋은 그런 왕복 옷을 입고 있다고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상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것인가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알고 보니까 벌거벗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정말- 뭐 임금님은 벌거벗은 임금님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네. 민주 시민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네요. 네. 아, 네. 네, 벌거벗었다 지금. 윤석열 창피하다. 총장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그런 임금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천지분간도 못하는 뭐 무슨 천둥 벌거숭이 뭐 이런 맞아요. 얘기? 천둥 네, 벌거숭이. 그런 표현이 음. 떠올랐어요. 저는. 네. 허영자님, 80대 시골 할머니의 열폭, 윤석열 검찰 쿠데타, 만천하의 스스로 공개 인증. 법, 이들은 법 밖에서 정부와 주권자를 조롱하고 있다. 주권자의 감정, 윤석열 사형이다. A.H님,
징계도 받고 수사도 받고 빵도 받고 심판의 새날도 옵니다. 지긋지긋한 검찰개혁, 민주당도 제대로 합시다. 공수처 시행하지 못한다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민건기님, 서결, 그가 무엇인가? 역심을 품은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정부는 불의한 공무원을 해임하라. 코르코르 9657님, 서결이는 해임으로 끝날 거고 겁내기들 등에 업고 피해자 코스프레의 길을 갈 것이다. 지인과 가족, 측근들의 범죄 사항이 제대로 조사될지가 향후 관건이 아닐는지. 이현봉님, 추미애 장관님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법조 기자들과 언론 등의 편파 방송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법과 원칙으로 잘 처리하십시오. 추다르크 추장관님 파이팅입니다. 박상근님, 힘없는 국민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파이팅 최고. 닐리리아님, 이현주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으며 검찰 조직이 이 정도로 썩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이 같은 인간이 총장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구속수사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애국 시민들이여 추 장관을 지켜야 합니다. 정금순님, 검세들에 의해서 순치되어지는 판세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부남이 용솟음치며 추미애 장관님을 끊임없이 응원합니다. 추 장관님의 용기와 결단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민주당 세 분이 일당백으로 활약하시는 모습에 그나마 많은 희망을 갖습니다. 아직도 많은 능력이 있으신 열린민주당에 속해 있는 인재들이 더 많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성희님의 폭넓은 지식과 분석에 감탄할 뿐입니다. 데이비드 김님, 대한민국에서 AI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동차 업계가 아닌 사법부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휘어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들은 모두 치워버리고 차라리 AI로 대체하자. 법문이야 입력하는데 7일이나 걸릴라나. 조중동이 언론이면 우리 집의 똥종이는 8만 대장경이고 파리가 독수리입니다. 따라서 조중동, 문화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한겨레, 경향 등을 절대로 언론이라 하지 마시고 수구찌라시라고 크게 격하해서 불러줘야 합니다. 구연헌님, 추미애 장군님 응원합니다. 민주당은 뭐 하시나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키세요. 수사권 분리가 답입니다. 개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수사권 완전 분리입니다. KJ 클린님입니다. 최소한 국민은 옳고 그름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만 우리 차세대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깊이 썩어 있는 것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침묵하지 말자. 리지환님, 추미애 장관님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적인 처사를 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검찰 개혁 이루시고 선택 수사하는 검사들, 기본 인성만 있다면 자신들이 틀린 걸 알 텐데 정말 한심합니다. 그들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매일 존경합니다. 김영래님,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이며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거기에 언론 개혁까지 가야 합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법은 개인 윤석열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힘내시고 꼭 검찰개혁 이루어 주세요. 네, 김서공님입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망상가를 대하는 방법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절차대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정답은 없습니다. 무수한 해답만 난무할 뿐이죠. 제라드 교사님, 이제는 민주세력 전체가 달려들어서 윤석열이 머리털이라도 한 줌씩 뽑아놔야 한다. 추미애 장관 언제까지 혼자만 싸우냐고. 칸 KHAN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대변인 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는다.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 수집을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작년 말 기준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해서 공소 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취합할 것인가?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TH킴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입씨름하는 것보다 공수처 개정안 통과라는 결과물을 내놓고 말하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출범시킨다고 말로만 뻥치지 말고 이해찬 때부터 만들어진 개혁 법안들이나 제대로 처리하라. 싸움은 국민이 하고 있다. 장영진님, 180석으로 입법 통과가 왜 안 됩니까? 민주당은 적폐 퇴출 깨시민의 명령을 받들라. 당대표 원내대표 각성하라. 무조건 직진하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야 한다. CHB 월드님, 윤석열에 대해 제기된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열심히 법무 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추미애 장관님께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변용태님, 윤석열은 혼자서 대한민국 정부와 맞서고 있다. 어리석은 생각, 차라리 사표 내고 정치를 하라. 대권에 향하여. 네, 많은 분들이 역시 윤석열에 대한 규탄,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추미애 장관님에 대한 응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올려주셨고요. 네. 공수처 개정안 통과는 9일에 꼭 본회의 때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번엔 꼭 될 거라고 믿어 생각합니다. 의심치 믿습니다. 민주당을 믿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 빠진 게 사실 열성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빠진 거라서 네. 이게 왜 안 하냐라는 이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9일에는 꼭 반드시 통과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세월호 네. 관련된 사참위 법도 꼭 통과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계속할게요. 네. 이성계님, 범죄자 편드는 검사 사표 내고 성명서 낸 검사들 모두 징계 처리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참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소환님, 개검들의 사표 쓰지 않는 항명은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을 보이려거든 모두 사표를 던져라. 알렉스 레셔널님, 이것저것 눈치 볼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구속해야죠. 정경심 교수님 고초 겪은 거 못 봤나요? 죄 없는 사람도 감방살이 했는데 그걸 조작한 인간을 그냥 놔준다고요? 또 열받네. 파랑님, 검사 동일체라 수사 안 하고 판검사 동일체라 무죄 판결 내리고 검언동 일체라 진실 보도 안 하고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노마미손님, 네, 영어로 저기 닉을 적어주셔서요. 네, 유전자 측면에서 검찰 조직을 봐도 유전자가 동종인 채로 계속 교환이 일어나면 열성 유전자가 우성이 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못하고 도태되는 것처럼 검찰이나 기자 조직도 외부에서 새로운 유전자 조직을 가진 사람을 넣어줘야 건강한 조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액순님,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알고 보니 심부름센터 수준의 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있지만 옛날 기무사가 준동한 시절에 사령관이 제일 문제였고 그 다음이 실무하사관, 준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송상현님, 바이러스와 숙주에 대한 고찰, 현실, 언론이 바이러스이고 검찰은 그 숙주이다. 검찰 생각, 자기들이 바이러스이고 언론이 숙주인 줄로 알고 있음. 공통점은 치료로서 모두 제거나 통제가 필요함. 에르스 쿠아부즈님, 사찰은 야구로 치면 투수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상대팀 사인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검찰 내부의 검사들의 문제와 그다음에 또 언론에 대한 문제 짚어 주셨는데요. 전 마지막에
그 판사 사찰 관련돼서 상대팀 사인을 훔치는 것과 같은 거다. 맞아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언론 관련해서는 요즘 나온 뉴스를 보면 진짜 추미애 장관님이 잘못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의 편만 들고 있고 되게 잘하고 있고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 듯이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절벽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심합니다, 진짜. 어떻게 네 보세요. 뭔가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다툼이나 어떤 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켜보고 있으면 곧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 배엑수님이 쓰신 그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검찰 조직에 검사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수사관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언론 요즘에 하는 행태들 봐서 법조 기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편을 들어주고 만약에 이 사찰 내용이 어떤 이유로 돼서 이 검사들이 법조 기자들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일일이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자들이 그래도 편을 들 수 있을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법조 기자단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보다 더 숫자가 많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더 많은, 그러니까 매체는 더 적은데 더 많은 기자들이 소속되어 있고 그 기자단에 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 기자단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법조 기자단조차도 자기 자신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말하자면 기자들의 또 엘리트 코스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정말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이번 그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그 직무 배제한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편향적이다라는 게 뭐 30몇 %가 나오고 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검사 쪽 이야기를 싣고 있다. 뭐 이런 게 38% 쪽이었고 법무부 발이 많다라는 게 뭐 20% 가까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다가 거의 18%, 19% 정도였거든요. 잘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할 때 잘 모르겠다는 거의 뭐 한 자리 숫자 내외인데 잘 모르겠다라는 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본다라거나 진짜 약간 이런 지치신 것들이 것 많은 같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어진 절벽에서 우리 새날처럼 계속해서 뭐 진실을 이야기하고 개혁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방송이 별로 없으니까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계속 갈게요. 네, 촘윤님입니다. 주호영 의원, 곽상도 의원, 김도읍 의원 등 국진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 쿠데타를 도우려고 국회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국진당, 검찰, 언론은 한 배를 탄 자들입니다. 김인선님, 그런데 사상 초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린 적이 있었나? 그것에 대한 비판도 없던 적폐들이 지금은 그때와 왜 다른가? 배통희님, 국민의 짐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젠 넘어섰다. 국민의 적이라고 불릴 만큼 도가 넘을 짓을 한다. 국민의 적당 패거리들. 이팬님, 대권 여론조사는 양자 대결이 의미가 있죠. 지금 결과는 사실상 40대 25로 민주당이 크게 앞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이진영님, 이낙연 당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합친 지지율을 못 넘기면 대통령 선거를 못 이긴다는 거죠. 현재로선. 마틴 박님, 망가진 정의당을 대신해서 열린민주당이 옳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진희님, 열린민주당 의원님들과 지지자분들 더불어민주당과 척을 지시면 안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뜻으로 힘을 합하시길 바랍니다. 이숙정님, 이리 불의와 불법에 분노하고 행동해 주시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분들이 계셔서 항상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괜히 답답하고 조급해지네요. 정말 시원히 말씀해 주시니 좀 위로가 됩니다. 네, 민족정기님, 국민은
한국 신민의 줄임말로서 100% 일본 말이라 임시정부헌법과 초대헌법의 초고에도 인민이라고 했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레슬리 우님, 결국 듣다 보니 나이 든 사람들이 학창시절 배우던 노래, 소설, 수필, 기행문 등 거의 모든 교육 자료들이 친일파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제도였네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시절이 참 허무하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학교 설립자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한숨이 나고 분해서 눈물이 납니다. 감사하게 잘 듣고 갑니다. 진정한 독립을 지향합시다. 수진박님, 친일 청산하자. 시간이 걸려도 뿌리까지 깨끗이 뽑아버리자. 후손들에게 거짓 없는 역사를 물려주자. 진춘식님, 세상 사는 모든 게 자업자득입니다. 인간이 편한 만큼 그만큼 지구는 아픕니다. 보편적으로 인간들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생활이 함께 사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덕목임을 잊지 맙시다. 주용님, 진짜 수험생을 위하는 것은 수능을 1년에 12번 보게 하거나 원하는 때에 보게 해야 하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도박을 가르치는 것인가? 프리윈디77님, 저녁에 밥 먹고 씻고 쉬면서 새날 보는 게 낙인데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되면서 종일 유튜브만 보게 되었습니다. 음성이지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갑갑하지만 새날과 홈트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프리윈디 77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네, 계속할게요. 임빈 K님, 아이쿠야 200회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다른 일 하는 사이에 라이브가 끝나 버렸네요. 송 작가님 중국 이야기 200회 축하드립니다. 레슬리 운님, 송 작가님의 정보력과 언어적 순발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들으면서 머릿속의 사건들이나 이론들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서보환님, 손이 가요 손이 가. 좋아요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날 봐. 어디서나 재밌게. 언제든지 즐겨요 우리 새날. 영순이 이게 이거 무슨 노래를 광고 해주셨어요. 광고 노래였죠? 네. 어쩐지 리듬이 살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이었고요. 오직 공감분 가겠습니다. 대학생 때 친해진 5년 된 같은 동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집안이 좋진 않아서 만날 때마다 돈 타령만 했어요. 그래도 친구가 알바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최근에 친구 생일이어서 어떤 걸 줄까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밥만 사줬는데 지금은 좋은 곳에 취업도 했고 이번에는 좋은 지갑 하나 사주겠다고 마음먹고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지갑을 사줬어요. 솔직히 무리한 건 맞는데 그동안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줬어요. 당근마켓 아시죠? 제가 당근마켓을 하는데 그 친구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당근마켓 온도가 정말 높아요.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물건도 많이 보고 그래요. 평소처럼 뭐 살만한 물건이 있나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친구 별명이 토끼 닮아서 토끼인데 거기 이름도 토깽이라고 쓰여 있고 프로필 들어가 보니까 친구 집에서 물건을 찍은 듯한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준 지갑을 파는 거였어요. 진짜 당황스럽고 해서 일단 친구한테 말해볼라 하는데 솔직히 기분도 나빠요. 돈이 없었으면 솔직하게라도 털어놓지. 물론 친구한테 준 거니까 소유권은 친구한테 넘어간 거고 뭐라 할 자격은 없지만 제가 친구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한 지갑을 정없이 판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실망만 느껴져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화나겠어요, 그죠? 선물해 줬는데 네. 친구가 팔아서 아이고. 네. 저는 네. 여기 소유권이 친구한테 넘어간 거고 뭐라 말할 자격이 없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뭘 물어봅니까? 그냥 준 거니까 친구 주고 그 후에 처리가 친구가 하는 거는 저는 예. 저는 그냥 기분이 당연히 나쁘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친구에게 2번 선물을 줬구나. 브랜드 지갑도 주고 힘들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도 그렇죠, 그렇죠. 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너에게 선물을 2개를 줬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나을 네. 것 같습니다. 착하다. 좋네요. 예, 예. 2번 선물 줬다고 네, 생각하면 그 상금도 생각에. 줬다고 생각하시면 네,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같으면 되게 화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화내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근데 친구 입장에서 보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만약에 뭐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죠. 이 친구가 사람이 왜 가다 보면 한두 번 서로 실망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시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돈이 필요해도 진짜 좋은 친구가 준 거면 원래 지키고 싶은 건데 내가 지금 이 친구가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이 이제 화가 났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갑을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사고 지갑 안에 한 2, 3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좀 넣어서 줬으면 네. 좀 친구의 마음도 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두 분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되게 착하고 다 이해하시는 아니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친구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친구한테 50만 원, 60만 원 하는 지갑을 사주는 게 과연 그냥 정말 선의로만 받아들여질 일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형편이 되지 않는데 뭔가 고가의 것들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주는 사람의 기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선의로 줬지만 막상 받는 사람한테는 너무 큰 사치품인 거죠. 내가 당장 정말 뭐 한 달 동안 먹을 쌀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비싼 지갑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것도 좀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때는 이제 친구들이 뭐 술 사준다고 해도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저 돈이면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을 때는 누가 선물을 해주거나 베풀어줘도 기쁜 마음으로 받는데 그게 아닐 때는 저는 성격이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피하는 편이거든요. 식사 약속 같은 것도 피하고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분도 이제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 저 임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배워가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베풀 때도 조금 뭔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주신 분은 아마 그렇겠죠. 이렇게 야 너 이거 힘들어하지 말고 이거 갖고 가서 자신 있게 살아. 왜 돈은 없어도 지갑이 이렇게 딱 멋있으면 지갑 딱 놔놓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네. 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친구라는 게 고가의 선물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좋은 친구 사이는 아니잖아요. 뭐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거나 서로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준다거나 정말 어려울 때 손잡아줄 수 있는 게 친구인데 너무 내가 그래도 생각해서 비싼 거 사줬는데 어떻게 이거를 팔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친구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뭐 친구를 다 평가하지 마시고 지난 세월이 있으니까 사람이 힘들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힘들다 보면 팔 수도 있고 좀 자존감이 제가 날 무시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분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화로서 풀면서 이 친구를 내가 과연 얼마나 오래 이 친구도 그런 뭐가 서로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뭐 나중에 만났을 때 친구가 또 뭐 그런 어떤 저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만약에 만났는데 준 선물을 사실은 조금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또 예의일 수도 맞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들었다 하면 뭐 그때 솔직하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준 거는 뭐 내 그쵸. 손을 떠난 건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관여하고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내가 줬으니까 뭔가를 바라는 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 절대 다시 돌아올 거를 바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게. 보니까 반전으로 내가 선물해준 지갑을 갖고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지갑이 하나 있었어. 않겠죠? 근데 저도 중고를 많이 팔아봤는데 그
어쨌든 좀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뭐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고가의 물건이나 팔릴만한 게 생기면은 조금 이걸로 해가지고 뭐라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떨까 위안이 되거든요. 이 선물이 어찌 보면 친구한테는 받는 순간도 진짜 기뻤는데 그래도 이거를 팔면 또 당장 생활비에 보탬이 되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요즘 뭐 하루하루 당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집안에 당근 하시는데 알 거예요. 그게 당근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이 사는 분이. 근데 요즘에 이렇게 좀 그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파는 분들도 많고 중고 물품으로 좀 저렴하게 구입하시려는 네.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될 때가 아닌가. 빨리 주세요. 라고 결론을 지어볼게요. 또 선별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아쉽더라고요. 정말요? 네. 왜 그런데요? 우리 이 친구분들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새날 한나인 130회는 네. 수미님 그래도 저기 뭐 한 말씀 네. 들어가야 네. 될까요? 오늘 어떠셨는지.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여기서 같이 얘기한다, 대화한다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을 한 건지 근데 너무 분위기가 화목하고 해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저만의 그 기대를 믿습니다. 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응원 댓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새날 한나인 130회 4명이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